안녕하십니까? 오늘 TV 명륜대학 석학들의 릴레이 인문학 특강을 강의하게 된 단윤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사실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시죠. 정약용뿐만이 아니라 이 정약용의 그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 역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양력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은 단윤진이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으로 석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전공은 한국철학인데요. 한국철학에서도 조선 후기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 논문은 남당 한원진과 다산 정약용의 중용주석 비교 다산을 했습니다. 석사도 역시 성균관대학교에서 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성론에 관한 고찰 해서 사실은 정약용은 제 주 전공입니다. 그래서 석사 때도 정약용을 연구했고 박사 때도 정약용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약용에 대한 논문을 다수 썼고요. 지금 현재는 그 단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죠. 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약용 선생님. 다산 정약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약용의 생mor연대는 1762년에서 1836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영조 때 태어나셔서 아마 순조 때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약용 선생님 영정 사진인데 참 선량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좀 샤프하시게 보이시죠. 사실 정약용은 그 정약용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약용의 생애는 보통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데요. 사람들이 첫 번째 소년기, 두 번째 출사기, 세 번째 유배기, 네 번째 해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소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양주 마제에서 출생해서 사셨죠.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 과거 시험 보러 서울에 올 때까지 그 남양주에 사셨는데 그때 이제 젊은 청소년기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이 출사기 때가 제일 또 대단하죠. 이 출사기가 이게 이제 그 정조를 만나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이 뭐랄까 아주 자기의 그런 기량을 뽐내는 정말 그 유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행정가 그리고 관료로서 아주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하고 그 정약용은 정말 관계가 깊은데 정약용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사실 정조였죠. 그리고 정조를 믿고 모든 뭐 수원 행성이라든지 아니면 거중기도 만들고 배다리도 만들고 정조의 그런 어떤 보호 아래 아주 많은 업적을 이루면서 정조는 더더욱 정약용을 총애하게 되죠. 근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1800년대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정조가 죽어요. 그때 정조가 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정약용의 그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져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처음에는 뭐 장기인가 그쪽으로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유배기가 1801년에서 1818년 18년 동안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를 합니다. 그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당 전서가 대부분 이때 쓰여져요. 다산한테 있어서는 가장 괴로운 시기였겠지만 한국 철학사에 있어서는 완전히 보물들이 마구 속출하는 시기였어요. 이때 많은 책을 쓰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던 그 목민심서뿐만이 아니라 뭐 경세유표, 후문신서 다산은 진짜 책을 많이 썼거든요. 뭐 맹자유의, 논어고금주, 대학공의, 대학강의 또
중용강의부, 중용자잠 수많은 춘추고증 엄청난 많은 책을 요 유배기 때 다 씁니다. 그리고 1918년 이제 그 유배가 끝나고 해배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때 다시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 그 마제로 돌아가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짓고 사는데 그때는 이때 유배기 때만큼 그 좋은 책을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어렵고 힘들어야 뭔가 잘 할 수 있나 봐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은 책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산이 왜 그런 유배를 왜 갔느냐. 다산에 유배 간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천주교 신자라는 명목, 천주학쟁이라는 그 명목으로 이사를 가죠. 근데 다산의 가계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산이 아버지가 정재원이라는 관료예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3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서 정약현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부인이 첫 번째 죽고요. 두 번째 부인이 그 윤씨 부인, 해남 윤씨인가 그 파평 윤씨인가 어쨌든 그 윤씨 부인을 맞이하는데 해남 윤씨 어쨌든 해남 윤씨가 파평 윤씨 한 판데 그 부인을 맞이하는데 그 부인한테 대단히 걸출한 3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첫 번째가 정약전, 두 번째가 정약종, 세 번째가 정약용. 그 약전, 약종, 약용 그 약용 전부 다 대단한 학자죠. 그래서 정약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흑산도로 유배 가서 자산어보라는 대단한 저수를 남기죠. 정약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로 그 순교하죠. 순교하는데 이 사람 또 주교요지라는 천주교 교리서 대단한 걸 남깁니다. 뭐 그리고 마지막 정약용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학자들이에요, 다들. 근데 천주교라는 그 엄청난 이 거대한 그 당시에 사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유배를 가고 죽고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죠. 그 원흉이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정순왕후 그분이 다 그렇게 하셨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요 성균관 대성전 제가 요 사진을 넣은 이유가 이 성균관 대성전은 지금 종로 명륜동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 있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대성전이 있고요. 뒤에 명륜당이 있습니다. 보통 향교 같은 경우는 앞에 명륜당이 있고 뒤에 대성전이 있는데 요건 약간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성전에는 동국 18년이라 이 모셔져 있죠. 그리고 뒤에 명륜당이 있고 동제 서재가 있는데 여기 기가 막힌 거는 그 은행나무 있죠. 600년 된 은행나무가 이 명륜당 앞에도 있고 뒤에 그 대성전 앞에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은행나무만 구경해도 진짜 대단해요.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셔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요 성균관 여기서 그 다산이 출사해서 이 동네에서 놀았어요. 성균관 유생이었죠, 다산도. 그리고 성균관에서 어쨌든 이 많은 인연이 있는데 뭐 반촌 사건이라든지 또 진산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균관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산초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산이 유배 갔었다고. 유배 간 곳이 바로 전남 강진인데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다산이. 그러다가 거기 그 윤선도가 아마 다산의 그런 어떤 외가 이쪽일 거예요. 그쪽 이 보길도 이쪽이 다산 외가였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배 가서. 그래서 많은 책을 공수해 와서 그때 이제 그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집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산초당에서 그 수백여 권의 여유당 전설을 집필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해배되고 나서 자기 고향인 그 남양주 마제로 돌아와서 여유당에서
그 여생을 마치죠. 여기도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요. 거기 보면 다산 생가가 있고 그 위에 다산 묘가 있고 다산 기념관이 있고 최근에 그 실학박물관도 생겼죠. 제가 여기 다산 생가 다산 묘를 처음 가본 게 한 20여 년 전에 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고즈넉하고 그냥 조용했는데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조금 뭐랄까 옛날에 그런 어떤 예스러운 맛은 사라졌는데 그래도 대단히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거기도 한번 가셔서 다산 선생님 묘소에서도 한번 참배하시고 다산 생가도 한번 구경하시고 다산이 있던 거닐던 곳도 한번 보시고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게 아까 그 여유당 전서 이게 한 500여 권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 해배 가서 다 쓴 책이에요. 이 많은 책들을. 그러니까 그 유배 가서 해배 가서가 아니라 유배 가서 앉아서 맨날 공부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대단한 학문으로 승화시킨 바로 다산이 위대한 게 바로 이런 면이죠. 사실 뭐 유배간 학자가 다산뿐이었겠어요. 조선시대 500년을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유배 가서 다산은 그냥 그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수를 남겼다는 거. 이게 참 다산이 정말 훌륭한 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 그게 정말 쉬운 일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도 승리를 하지만 또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일이 있으실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산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그 한 40대 때 참 많이 힘들었을 때 다산이 그때 그 40대 유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유배 가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을 텐데 나도 지금 이 다산을 생각하면 이게 이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힘든 것을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겪어야 이런 어마어마한 저술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그 자찬묘지명이라고 다산 아까 제가 묘소 말씀드렸죠. 다산 묘소에 가면 그 다산 묘비가 있는데 그 뒤에 묘비 그 명이 있어요. 그 자찬묘지명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업적 뭐 생각 뭐 이런 거 쭉 쓰는데 거기 다산이 쓴 글 중에 하나 육경사서로 자신을 닦고 육경사서로 자신을 닦고 그다음에 일표이서로 천하 국가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 육경사서는 뭔지 아시죠? 육경은 뭐죠? 역경,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악기. 그게 바로 육경이죠. 이 육경사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과거 시험 교과서였죠. 육경사서. 특히 사서가 뭐 육경사서 다 중요하지만 사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막 그냥 몇만 독씩 달달달달달달 외웠다 그래요. 사서는 못 가요.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요 6가지가 사서, 육경이니까 모두 10권이죠. 요 10권의 책으로 자신을 닦는다 그래서 자신. 저희 수기. 원래 유학의 그런 어떤 수기치인, 내성외양. 우리 끊임없이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수기죠. 수기. 자신을 닦고 그다음에 일표이서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린다 그래서 치인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목민심서는 수기를 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치인을 하는 책일까요? 치인을 하는 책입니다. 목민은 수기, 치인 따로 가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목민심서는 치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육경사서는 본이 되고 일표이서는 말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표이서 그럼 일표이서는 뭔가? 일표이서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죠. 요게 이 자찬묘지명인데 이 다산 묘에 가면 있어요. 딱 이렇게 묘비가 있고 묘비 뒤에 이렇게 하나 가득 뭔가 적혀 있는데 이 중에 아주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 중에 아주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뽑았던 거는
제가 뽑은 건 아니라 여기 지금 목민심서에 나오는 거는 일표이서로 천하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쓰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일표이서가 바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요게 일표죠. 일표. 그다음에 이서. 일표이서. 그러니까 육경사서로 수기를 하고 일표이서로 치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사실 치인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방행정관 그러니까 지방행정관이 갖춰야 될 덕목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500여 권의 저술들이 있다. 책을 참 많이도 쓰셨어요. 예, 여기서 지금 목민심서. 그러면 목민심서란 무엇인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이제 이 목민심서인데, 목민심서. 이 목민심서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고, 이 목민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목민심서 자서에 나오는 책이 많은데, 목민심서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요 목민. 목민은 그럼 무엇인가? 목민은 무엇인가? 이 목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민은 백성을 소중히 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보호하는 민본 정치의 원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백성이죠. 백성을 소중히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민이죠, 민. 이게 민입니다, 민. 민이 백성이죠. 이 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민관.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산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보통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있을까요? 국민이 정치인을 위해서 있을까요? 국민이 정치인을 위해서 있을까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있을까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말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학생과 선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생이 선생을 위해서 있는가? 선생이 학생을 위해서 있는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환자가 의사를 위해서 있는가, 의자가 환자를 위해서 있는가.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환자가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역시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떠드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민은 바로 민본 정치의 원리라는 거. 요거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민을 위한 기준. 그러면 어떻게 목민을 위할 수 있는가? 여기 목민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어요. 율기, 본공, 애민. 요 율기, 본공, 애민 다 목민심사에 있는 내용들인데 요 율기, 본공, 애민을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백성을 중심에 두고 정치 제도의 개혁과 지방행정의 개선 도모한다. 율기는 뭘까요? 이름 그대로 율기, 자기 자신을 기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검속하고 자신을 단정히 하고 엄정히 하고. 근데 본공은 공공에 봉사하는 거겠죠. 애민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 목민관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율기, 본공, 애민.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이 없으면요.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목민관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목민심서. 그럼 목민심서란 무엇인가? 목민심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지방행정의 지침서예요. 지방 관료가 수령으로서 이제 어떻게 지방을 다스려야 되는가, 그 행정 업무를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아주 실질적이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능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민관이 지녀야 될 정신자세. 목민관이 아까 지녀야 될 정신자세가 뭐라 그랬죠? 율기, 본공, 애민. 그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민관이 꼭 지녀야 될 정신자세죠. 그것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규범,
기본 그게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그 묵민을 하는 거죠. 그 지방 그 관할에서 자기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묵민 심서가 왜 나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산은 유배를 갔었다 그랬죠. 유배를 가면서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목격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나중에 그 호전 같은 데 보면은 애절량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너무 유명한 시인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서도 너무 정말 절절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정말 절박한 현실들, 절절한 현실,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근데 다산이 또 대단한 건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그냥 고민만 한 게 아니라 해법을 강구했다는 거예요. 해법.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 해결책을 하나하나 쭉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산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나하나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묵민심서에 들어가서. 예,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묵민심서, 이 묵민심서 목차를 보자면 묵민심서는요, 이렇게 편명이 지금 12개인데 12개의 편이 있어요. 그리고 각 편마다 6개의 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72개 조죠. 엄청난 양이 많아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사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그냥 타이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묵민심서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이 부임이에요. 부임. 처음 딱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쭉 이 율기, 봉공, 애민 요 세 개의 마음가짐을 쫙 스스로 마음가짐을 이제 딱 갖죠. 그리고 딱 긴장을 해야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고 요 율기, 봉공, 애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일에 들어가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행정, 사법, 재반에 대한 업무를 얘기하는데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요걸 다 얘기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전에 진왕. 진왕은 이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구호활동. 보통 나라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라는 불행한 세태가 있었죠. 이런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산에서 불이 났어. 혹은 뭐 이 수재를 당해서 흉년 이런 어쨌든 엄청난 재해를 당했을 때 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관. 이제 부임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임을 하지. 부임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날 때가 있죠. 이임을 하죠. 그리고 그 떠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이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쫙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너무 딱 틀이 갖춰져 있어요. 묵민심서라는 책은 부임부터 해관까지 쫙 그냥 내가 어떻게 그 부임을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묵민심서에서의 그런 수령의 마음가짐입니다. 수령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 법으로 백성을 보호할 거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으로 하자. 그리고 당장 실시 가능한 민생구제책.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잘 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흉파한 민심. 백성들이 흉파해졌어요. 이런 경우는 왜 흉파해지는가. 흉년이 들었거나 나라가 어려워질 때 선량한 백성들이 흉파해지더라. 그것은 권력자가 이 지도자가 제대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흉파한 민심은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이런 지도자의 권력은 국가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대단한 이야기죠. 이거는 진짜 지금도 이 국가 권력 모든 권력은 그 민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 조금 자신을 조금 뭐랄까 검속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천명과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을 수탈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다산에 대한 이야기와 그 묵민심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그
집중적으로 다산의 그 목민심서 책에 들어가서 그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